여러분들 이게 사람 몰골로 보이십니까? 심지어 막 이렇게 뛰면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이게 억지로 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였고 마음 가운데 그 분노나 불만은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뵙고 이번에 두 번째로 뵙는데요. 그동안 제가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북한 문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난 7월 27일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했죠. 압록강 지역, 특히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북한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 지역, 이 양강도 해상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압록강이 되는데 자강도와 평안북도 이렇게 이제 걸쳐 있죠. 그런데 이번 수해는 이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까지 세 개 도가 전체가 지금 포함될 만큼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크고 또 더군다나 이 압록강 하류 지역 신의주와 이 의주 지역은 이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조 시기와 겹치게 되면 물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비가 워낙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만조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이 신의주 의주 쪽이 완전히 이 쑥대밭이 될 만큼 피해가 굉장히 큰 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지붕만 집에 겨우 보일 정도로 그 일대가 모두 다 잠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아시죠? 그 위화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의주 지역인데 그 위화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번 수해는 아주 피해 규모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니까 압록강에서 수해가 나면 똑같은 지역, 북한과 중국이 같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신의주는 중국의 단둥과 맞닿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의주가 이 정도로 잠겼으면 단둥도 동일하게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단둥은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북한은 이제 치산 치수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 보통 수해가 나면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인재에서 발현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이 수해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비만 오면 이 지역이 잠기고 피해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인재라는 거죠. 제대로 된 이 강둑의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또 강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 단동 쪽에서는 그나마 제방을 쌓았고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게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인재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북한의 이 수해 피해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렇게 수해가 나면 바로 그 모든 피해와 고통은 북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점에서 이번 수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김정은이 놀랍게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북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직승기, 우리말로는 이제 헬리콥터인데 북한에서 이 헬리콥터를 이용을 해서 북한 수재민 약 4,000명을 구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구조, 군안, 구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사실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직접 와서 이 헬기를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북한 주민 4,000명을 구원했다라는 이러한 선전선동이 계속 지금 북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마치 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김정은의 이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김정은이 그날 구두를 신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짝반짝거리는 정장 구두. 이게 누가 봐도 연출된 걸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 정말 김정은이 현장에서 4,000명을 막 진두주의해서 헬리콥터로 긴박하게 구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반짝반짝 구두에 있고, 또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공개된 사진인데 김정은이 타고 온 차량이 렉서스 차량인데 거의 반이 잠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 폐차해야 될 정도 수준인데, 이 김정은이 모든 북한 주민들 4,000명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마지막까지 그 비행장에 남아있다가 장군님의 차량까지 이렇게 잠길 정도로 끝까지 남아서 진두지휘했다, 이런 선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가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정은이 갈 때는 항상 수십 대의 경호 차량이 먼저 호위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차량이 결코 먼저 가지 않거든요. 앞에 가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잠기었으면 김정은 안 갔겠죠. 이건 분명히 연출된 사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날 이 김정은이 또 기차를 타고, 전용 기차를 타고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트를 타고 이 수해 현장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죠. 뭐 심지어는 언론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나무에 부딪힐 뻔한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했을까? 심지어는 이 김정은이 보트 탄 사진과 영상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고무보트에 단정에 올라서 이 위험천만한 수해 현장까지 다 돌아다녔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 보트에 누구를 태웠을까요? 바로 현송호를 태웠습니다. 현송호는 의전 담당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공개한 이 사진, 예를 들면 지금 고무보트에 타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수십 대의 보트에 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겠죠. 즉 사람들을 지금 뭐 구출해내고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애민 정치라는 뭐 지도자로서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고무배트에 현송월까지 태워서 갔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완전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기차, 전용 기차. 아니 지금 수해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족이 희생됐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김정은이 기차에서 연설을 한다고 모든 수재민들을 다 모읍니다. 그것도 수십 대의 버스에 동원을 해서 수재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차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차 안에 김정은의 전용차 벤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벤츠 시가로 한 2억 5천 정도 되는 아주 신형 벤츠인데 도대체 이게 왜 기차 안에 있었을까? 말 그대로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수재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지금 2억 5천만 원짜리 이 벤츠 차량을 기차에 싣고 와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차 앞에 뭐를 쌓아놨냐면 수재민들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쌓아놨어요. 아니 수재민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물품을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생수라든지 뭐 응급약이라든지 뭐 그 식수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면 되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차 앞에서 연설을 듣게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일일이 그걸 또 받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북한 당국이 선전한 영상을 보면 과자가 들었습니다. 이 과자를 지금 수재민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드레스를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 수재가 난 상황에서 드레스가 웬 가당차는 말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북한이 주민들을 위해서 뭐 김정은이 애민 정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이런 부분들이 연출된 장면 그리고 이게 뭐 주민들을 구하고 이런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수혜 상황까지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악랄함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언론 방송을 보면요, 연일 김정은이 이 수해 현장에 방문해서 인민들을 다독이고 뭔가 수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북한 당국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북한 인권의 열악한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천막입니다. 지금 수재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빽빽하게 쳐져 있는 천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때가 북한이 여름이니까 최소 영상 32도, 33도 정도가 됩니다. 이 더위에 이런 천막에서 생활한다는 게 정말 상상이나 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통 한국에서 수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름에는 이 에어컨이 되는 어떤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실내 공간 안에 작은 텐트를 쳐서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큰 텐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사람 몰골로 보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영상,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아이들의 깡마른 얼굴, 야윈 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 야, 정말 21세기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이 천막에 있는데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식수 어떻게 해결해요? 더군다나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여름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수해가 나면 전염병이나 질병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난민 수용소도 이런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얼마나 더웠는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 32도, 33도, 뭐 많게는 35도까지 올라가는 그 여름 날씨에 천막 안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김정은이 또 천막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과자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거는 김정은이
김정은이 자기가 더워서 옷을 이렇게 풀어 헤칩니다. 셔츠를. 그리고 옆에 있는 간부는 땀이 뻘뻘뻘 나서 온몸에 그냥 비 오도 땀을 흘려요. 몇 분 있었습니까? 잠깐 있었던 거예요. 무려 뭐 몇 분도 아니고 그 잠깐 동안 앉아 있어도 이렇게 많은 땀을 흘릴 정도로 더운데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 저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붕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생활에 처해 있고 식량이 부족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데 이거는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이라는 거죠. 그 영상 안에서 실제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북한의 이 영상을 보면서 막 주민들이 환호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뛰면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뭐 등장할 때. 그리고 천막 안에서 막 서로 손을 잡아보려고 막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진정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의 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뛰면서 막 환영하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억지로 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강요하고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합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시켜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다 지금 박수를 쳐야 되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지 않으면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 영상들이나 북한의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정 그리고 그 행동의 어색함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코 그게 충성심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북한 당국의 그 행포가 저는 북한 주민들의 표정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와 특히 우리나라도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 대한적십자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을 쓰레기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이 지금 자신이 4,000명을 헬기로 구원한 거에 대해서 무슨 헬기가 추락했고 1,500명이 지금 아직 구출되지 못했고 이런 허황된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의 공화국을 중상 모욕하고 있다. 완전 쓰레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자기가 한국에 지금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난 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고인민회의 때 김정은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동족, 동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것을 받는다? 그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자력갱생입니다. 전 세계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려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덕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의 사상이다. 정신이다,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북한 당국이 안 됩니다. 여실히 알 수 있잖아요. 수재민 13,000명을 평양에 데리고 왔다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해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돌볼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서 거기 주민 13,000명을 서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게 어떻게 자력갱생의 모습입니까? 그냥 우리는 지역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붕괴된 사회에서 그거를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뭐 애민을 발휘해서 평양으로 아이들을 다 지금 수재민들을 모았다. 그걸 제대로 먹이고 교육시키고 있다.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영향도 안 되는데 이 주민들에게 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식량을 또 굶기고 있다라는 그 김정은의 포악성을 다시 한번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좀 정말 분개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이 정말 얼마나 이 1인 독재 체제로 그 자기의 포악성이 이 잔인한 독재를 하고 있는지는 주민들의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 수해 영상을 북한 당국이 공개한 이 수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분개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저 독재 체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이번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낼까? 자, 7월 27일 날 수해가 났는데 7월 28일 날 자기가 헬기를 가지고 4,000명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또 기차를 타고 현장에 가고 보트를 타고 그 위험천만한 북한 말 그대로 그걸 또 현장 지도를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막 뭔가를 나눠주죠. 그 지원 물품을. 그리고 8월 2일이 되면 어디를 가냐면 그 헬기를 운행한 공군 부대에 가서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15,000명이나 되는 그 수재민들을 평양에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교육시키겠다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양에 13,000명이 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자, 한마디로 북한의 민심 이반을 김정은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뭐 전혀 취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이런 수해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속 비만 오면 이런 이제 수해가 났는데, 물론 이번에 규모가 훨씬 더 큰 규모이긴 하지만 한 번도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김정은이 한 겁니다. 그거는 바로 민심 위반을 절대적으로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고, 또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난 곳이 장안도 만포, 양안도 해산, 그리고 평안도 신의주, 이 세 지역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아주 큰 규모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외부의 소식과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곳이고 또 물건도 가장 많이 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다 보니까 여기에 민심 위반이라는 것은 북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또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국경이 완전히 폐쇄했던 시기였습니다. 즉 북한이 그나마 조금씩 굴러갈 수 있었던 거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밀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이나 생필품이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인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완전히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바로 이렇게 수해가 난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안 그래도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 수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구할 수 있는 생필품이나 식량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결국은 이게 인재라고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민심 위반이 북한 주민 전체에게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김정은은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민심 위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라도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해가 단순히 수해로 끝나지 않고 수해 복구로 끝나지 않고 북한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김정은이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이번 수해를 단순히 복구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완전히 지방을 개벽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약 30만 명의 청년이 자원을 해서 수해 복구 지역으로 갑니다. 그걸 또 북한의 김정은이 참석해서 대대적으로 출정식까지 열었어요. 그러니 북한에서는 지금 모든 물자가 다 이렇게 통제되고 계획 경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해 야심차게 발표한 거죠. 지방과 이 도시의 지방과 평양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 인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발표를 했고 모든 정책의 방향이 지금 여기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수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수해가 난 지역 지방까지도 지방 개벽을 시켜라라고 표현을 지시를 했으니까 모든 물자가 여기에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교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고 30만의 그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 젊은 20대 꽃다운 나이에 지금 수해 현장에 갔는데 이들을 또 돌격대라고 부르잖아요. 백두산 청년영웅 돌격대. 그런 이름으로 지금 청년들의 이 청춘을 고스란히 뺏고 있는 이 김정은의 잔악함을 이번 수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김주혜의 옷 시스루가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왜 그럴까? 북한에서는 일단 노출된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상징이고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고 단속을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김주혜는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또
단속을 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옷이나 또는 말투에서 사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당국이. 그런데 뭐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 패션을 따라한다든지 또는 말투를 따라하면 그 사상성이 약화된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속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주애는 이렇게 노출된 옷을 입고 나오고 심지어는 수탉머리 스타일까지 하고 나왔죠. 북한 여성들이 그렇게 긴 머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통 우리가 헤어스타일이라는 거는 자기의 개성이 다 개성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헤어스타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또 개성, 취향 이런 걸 반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단속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오로지 조직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러한 문화를 단속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 북한 주민들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자기 딸은 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또 북한 주민은 그걸 또 단속하고 심지어는 뭐 길거리에서 헤어스타일도 다 단속하고 말투도 단속하고 이 옷 길이, 치마 길이 뭐 청바지 이런 거 입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참 이 북한의 이 문화적인 통제 그것이 얼마나 북한 주민들을 또 옥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저는 북한 주민들이 결코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과거에 북한을 바라봤던 그 인식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뭐 시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앞서 막 북한 주민들이 열광하고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이 시키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였고 마음 가운데 그 분노나 불만은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탈북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뭐 탈북의 양상이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 국경지역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이 아니라 휴전선 지역 또 동해안과 서해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기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북한 주민들의 불만의 표출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에 이러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죠. 네,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전선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이라든지 또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통해서 지금 탈북하고 있는 이 가족 단위의 탈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서 브로커를 끼고 탈북을 한 게 대부분의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커라는 거는 뭐 국내 조직책도 있고 중국 내 이동책도 있고 심지어 북한 내부에 국경경비대와 다 결탁이 된 이 조직이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강을 건너고 또 이 중국과 동남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정한 루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내의 루트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즉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이 평소에도 이 중국을 지나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계속 통제를 하다 보니까 탈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루트라기보다는 보통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즉 신의주는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건데 북한에서 이 신의주에 있는 사람도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양강도 해산까지 이게 제일 북쪽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브로커를 통해서 강을 건너와야 되는 그런 탈북의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 항해도 강령군 우리가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족 단위로 넘어오기도 하고 동해안 목선을 타서 넘어오기도 하고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북한 군인이 지금 기순을 하고 있죠. 그거는 북한 내부의 이 상황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증언들이 뭐 불과 6개월, 3개월 전에 증언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한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정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았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 군인들이 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 USB가 북한 내부에 확산되면서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정보 때문에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탈북의 동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북한 고위층 엘리트들의 탈북까지 계속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쿠바 주재 이 북한 참사 리일교 참사가 한국으로 왔는데요.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니까 내 자녀를 이러한 북한 체제에서 그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북한 체제가 결코 오래 가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탈북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나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한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모습과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 처참한 환경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정말 이 암흑 같은 북한 체제에서 키워봐야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오히려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보내줘야 돼요. 충성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또 수탈해서 그걸 일정 부분 계획분을 맞춰서 북한에 이제 당국에 보내주면 되지만, 예를 들면 쿠바 같은 경우에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법니까? 그런데 계속 또 내야 될, 바쳐야 될 이 상납금의 규모는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외교관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현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위층의 엘리트들은 어떤 마음의 번뇌를 겪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아무리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수령을 모시고 사는 유일한 수령복을 누리고 있는 국가다라고 그렇게 국내에서, 북한 내부에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나와서 세계를 접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탈북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북한 주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헌법에 명기된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고위급 대사들이나 엘리트들이 한국에 오면 철저하게 그들의 신원을 또 보장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게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자식은 죽을 때까지 농장원이 되는 거고, 또 이 고위급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고위급 자녀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북한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북한 내부에서 좋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평양외국어대 이렇게 졸업을 해서 또 해외 유학까지 이제 갔다 오고, 그렇게 대사로, 해외 영사로 그렇게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결국은 북한의 어떤 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탈북의 동기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을 우리가 좀 더 유인해서 많은 이 북한 체제의 어떤 흔들림을 우리가 받아 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확성기 효과가 있냐 없냐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저는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것은 한번 듣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북한 군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뭘 배웠습니까?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우리는 수령을 모시고 사는, 수령복을 누리고 사는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고, 대한민국에는 거지 노숙자가 많고 아직까지 썩고 병든 자본주의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확성기를 통해서 뭘 듣습니까? 남한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라는 거 우리가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어떤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진실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북 방송이 북한 군인들의 그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또 전망 지역에 있으면 한국에서 대북 단체들이 보낸 영상, 남한의 드라마나 USB가 담긴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알게 되니까, 저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정말 싸울 의지를 꺾는 것, 그거는 내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이 사기를 꺾는 건데, 그 사기를 꺾는 심리전으로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방의 접경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휴전선까지 가지 않아도 민통선 앞까지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라디오가 수신이 되니까 이게 몰래 라디오를 듣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 다차원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이걸 우리가 확대해 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통일을 하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북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결코 평화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병교적 풍요로움과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북한사의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탈북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북중 접경 반경 2km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살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물론 그때는 북한 내부로 코로나가 유입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를 한 걸로 생각한 거지만, 또한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동요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나 지금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고 있고,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브로커 없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탈북을 해와서 곧바로 한 3개월, 6개월 만에 이 가족들 지금 미국에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한국의 언론에서 자유롭게 와가지고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젊을 때 이 청춘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러한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라도 계속 지금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휴전선 일대의 장벽과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는 작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 군인들의 어떤 대량 탈북이나 심리적인 동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북한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뢰는 방어용의 무기인 거죠.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놓는다라는 거는, 물론 전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한의 국군이 올라갈 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물론 목적도 있습니다. 대전차 장벽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명백하게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은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주장을 했고, 서독은 반면에 우리는 하나의 독이라는 원칙으로 접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동독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철조망을 세우고 그 철조망만 건드려도 자동으로 발사되는 그 소총을 철조망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뢰밭을 만들었어요. 대전차 장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2중 3중에 또 철탑을 감시 초소를 세운 겁니다. 어떤 용도였습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그 탈주자를 막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지금 북한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주자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거죠. 만약에 북한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동요가 없다면 왜 굳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의 변화, 그리고 어떤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처럼 남북 관계 그냥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정말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러면 남한과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한의 성장은 그러면 멈춰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그때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냥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남한과 비등한 정도가 됐을 때 통일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동안에도 이 순간 북한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해방시키고 살려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특히 양강도 해산 지역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탈북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한국에 지금 와 있죠. 또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대북 송금이 국가 차원에서 그 규모를 파악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지원 돈이 탈북민 가족들에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먼저 간 가족들이 그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탈북의 양상이 또 굉장히 많이 요즘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자, 먼저 간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자유로운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온 탈북민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러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태용호 공사가 지금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하고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됐습니다. 차관급의 자리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고위급 간부가 와서 남한 사회에서 환대를 받고 자기가 원하면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사실에 북한 엘리트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혹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2번이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남한에 가는 이유가 실패하러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패하면 또 일어서면 되는데 여기 북한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한에 실패하러 간다. 여러분들 얼마나 의미 있는 대사입니까? 실패나 성공 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이 한 사람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언제 될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통일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저는 바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이 무슨 북한의 지하전을 캐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제1의 군사대국이 되고 남북한 인구가 합쳐져서 뭐 인구 대국이 돼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된다.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통일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통일을 지향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일 논리를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 틀에서부터 깨어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통일 시나리오의 첫 번째 방안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 유고나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 뭐 중국이 먼저 들어가고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냥 지금의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가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통일은 그냥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의 북한의 유고 상태, 김정은의 급변 사태 우리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약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물려준 산업화 경제,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잘 물려받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은 완전히 경제가 몰락했죠. 한국도 급성장했지만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지금의 40, 50대들이 잘 물려받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산업화 경제화를 일으켰던 그 산업 일꾼으로서의 정신, 또 저희 형님, 누님 세대,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결집력, 그리고 지금 40, 50대가 가지고 있었던 IT 분야라든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역량, 그리고 지금 20, 30대 얼마나 창의적이고 뭐 전 세계를 지금 K-팝과 K-드라마 이런 K-문화가 한류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어요. 이걸 왜 북한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해소, 저는 그거부터 이 통일 시나리오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북한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거고, 북한의 변화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동독과 서독 사례에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동독 주민들이 국민 총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서독과 이렇게 하나의 체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동독 주민들이 그렇게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서독과 방송 교류도 했고 서독의 텔레비전을 몰래 시청하면서 서독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동서독 관계처럼 방송 교류, 인적 교류 이거 할 것 같지 않아요. 김정은이 그 승인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남북한을 별개 나라로 생각해서 오로지 지금 통제와 단속만 하고 있는데 뭐 옛날처럼 뭐 만나가지고 자 지금부터 방송 교류합시다, 인적 교류합시다, 뭐 동서독처럼 뭐 편지 교환합시다, 서신 교환합시다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문을 안 열면 우리가 바깥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통일 논의를 조금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중국의 개입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저 중국이 6.25 전쟁 당시에도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뼈아픈 이 분단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국경을 봉쇄해 놓고 뭐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들을 강제 북송 다시 시키고 그 목숨을 잠보하기 어려운 그런 강제 북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혈맹이란 관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의 진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북한이 그냥 그대로 있어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핵심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이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 중국이 바뀌면 북한은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 가치를 중국에도 역시 동일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북한에서는 말할 것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국과 북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통일의 가장 큰, 가장 적절한 방식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통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 없고 또 무슨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통일은 바로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일을 위해서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원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도 여러분들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겠습니다.